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고구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본 고구려는 교과서 구석에 조그마하게 그려진 한반도 북쪽의 나라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서들은 그런 고구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육천리. 세계 최강 수당 나라가 자기들 앞에 서 있던 나라를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1000리짜리 고구려와 중국이 두려움 속에서 기록한 6000리 고구려. 둘 중 어느 쪽이 진짜였을까요? 왜 중국의 역사서들은 고구려를 훨씬 더 큰 나라로 기록했을까요? 중국의 고전 사서를 펼쳐보면 뭔가 다른 기록이 나타납니다. 통전이라는 중국의 백과사전식 역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후한 시대 고구려는 사방 2000리이고 수나라 때에는 동서 6000리에 달했다. 동서 6000리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1000리 정도의 6배입니다. 6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차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중국이 과장했던 거 아닐까? 맞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역사라는 건 증거에 기반하잖아요. 중국의 사서들이 왜 고구려를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단순한 과장일 수도 있지만, 혹은 실제로 그만큼 컸던 고구려를 기록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 중국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구려는 1000리 정도의 나라라고 배우고 그 이미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고구려가 정말로 동서 6000리에 달했던 대제국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고구려의 역사는 전부 다시 써져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추적해 봅시다. 중국의 역사서들을 직접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통전 외에도 다른 사서들에서 고구려는 일관되게 대국이라고 표현되어요. 단순한 한반도의 한 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주요 강국으로 기록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중국 사서는 매우 신중했기 때문입니다. 과장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드물었어요. 특히 지리와 영토에 관한 기록은 더욱 그랬습니다. 당시 중국의 위치가 어땠을까요? 수나라와 당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그런 제국이 고구려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고구려가 조그만한 나라였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크게 기록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고구려를 사방 2000리 동서 6000리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의 영토를 가진 나라였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부안식이라는 고대의 거리 계산법을 우리 현대 지도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고구려 초기부터 어느 정도의 영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워요. 고구려의 영토가 현재의 북경 권역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북경이라고 하면 뭐죠? 그건 지금의 중국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고대 고구려가 정말로 그곳까지 미쳤다면, 그렇다면 고구려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제국이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할 감정이 뭘까요? 아마도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흥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건 사서의 기록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더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고구려가 정말로 그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실제 역사적 사건들 말이에요. 기원전 2세기 한나라의 수도권이었던 북평어양 상국. 지금으로 치면 베이징 방어선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까지 올라가 한나라 성을 두들기고 돌아간 이름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 거리는 단순한 기습이 아닙니다. 육군 보급 정찰 귀환까지 가능한 완전히 준비된 강대국의 작전 반경입니다. 즉 고구려의 군이 현재의 북경 지역까지 활동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구려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를 훨씬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펼쳐들고 이를 따라가 본다면 기원전 2세기의 고구려가 북경까지 원정을 갔다는 건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가졌다는 뜻일까요? 한반도에만 머물렀던 나라는 절대로 북경까지 원정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곳까지 원정을 가려면 여러분의 나라가 그 중간 지역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즉 고구려의 영토가 한반도 북쪽에서 북경 근처까지 이어져 있었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거죠. 당시 한나라의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영토 가장자리에서 계속 고구려의 군이 나타난다는 건 고구려가 얼마나 막강한 세력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만약 고구려가 한반도만의 조그만한 나라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원정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고구려 본국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광대한 영토가 고구려 손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평원왕이 수도를 옮겼다는 기록이에요. 고구려의 전통적인 수도는 평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시기에 평원왕은 수도를 장안성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지금까지 주류 사학계는 이를 평양 근처의 또 다른 성 정도로 축소 해석해왔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위에서 본 동서 6천리의 고구려 영토라는 기록을 고려한다면 이 천도 기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평양에서 장안성으로의 천도 기록은 천리짜리 소국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그러나 동서 6천리 만약 그 축이 한반도에서 감숙장안까지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라의 무게중심을 더 넓어진 영토의 한가운데로 옮기는 것, 그건 패배한 나라의 도피가 아니라 제국의 재배치입니다. 장안성이 혹시 장안이 아니었을까? 라는 가설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신다면 먼저 고구려의 크기를 다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동서 6천리의 고구려가 그 광대한 영토를 모두 차지하려면 중국 내륙의 중심부까지 뻗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가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그런 고구려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는 증거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서들은 명확히 고구려를 동서 6천리라고 기록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고구려의 경계는 완전히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의심과 흥분이 정확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이 거대한 고구려가 정말로 존재했다는 물리적 증거들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중국의 섬서성, 산서성,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식 유물들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교육의 흔적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고구려의 직접적인 통치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중국 내륙 깊숙한 섬서산서에서 발견된 고구려식 적석총은 단순히 어디선가 흘러온 유물이 아닙니다. 고구려 귀족식 무덤, 고구려 양식 산성, 고구려 계통의 금제, 수렵도와 방가사유상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건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는 고구려 땅이었다. 누가 지도를 어떻게 칠해놓았든 땅 속에 남아있는 건 솔직합니다. 우리가 배운 고구려는 한반도의 나라였는데 왜 중국 내륙에 고구려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섬서 남쪽 40km 지점에는 광무고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이 산성은 고구려식 축성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고구려가 그 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펼쳐들고 이 지점들을 표시해 보세요. 섬서, 산서,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 이 모든 곳이 한반도와는 한참 떨어진 중국 내륙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구려의 유물과 유적이 있다는 건 뭘 뜻할까요? 그건 고구려의 영토가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뻗어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시점이에요. 태백일사라는 한국의 고대 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란과 평양이 모두 평정되어 굴복했다는 거죠. 평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주류 사학계는 평양은 현재의 평양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한다면, 만약 고구려의 영토가 정말로 동서 6천리에 달했다면, 혹은 이 기록의 평양이 감숙성 지역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감숙성이라고 하면 뭐죠? 그건 중국 서쪽 끝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만약 고구려가 그 지역을 장악했다면, 만약 고구려가 거기까지 뻗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합니까? 고구려는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유라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주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삼숙성의 도원석골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고구려 복식을 입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건 고구려의 사람들, 고구려의 문화가 그 지역까지 미쳤다는 뜻이에요. 즉, 고구려의 영향력이 단순한 군사적 점령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그곳까지 뻗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펼쳐들고 생각해 보세요. 실크로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그 길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동쪽 바다 끝에서 온 비단과 철, 서쪽 사막 끝에서 온 향신료와 금이 고구려를 거쳐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지 영토가 없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 무역의 물줄기를 움켜쥔 제국이었다는 선언입니다. 배운 역사와 증거들 사이의 거대한 괴리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고구려는 한반도의 나라 중 하나였는데 증거들은 유라시아급 제국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중국의 사서들은 고구려를 6천리의 대제국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중국의 사서들은 고구려를 그렇게까지 크게 기록했을까요? 중국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였어요. 그들의 사서는 매우 신중했고 과장이 적었습니다. 특히 지리와 영토에 관한 기록은 더욱 그랬죠. 그렇다면 그들이 고구려를 동서 6천리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제로 목격한 바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중국의 사서 편찬자들은 당시의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고구려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광대한 활동 범위를 알고 있었어요. 북경까지 뻗어나간 고구려의 원정, 중국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유물과 유적, 실크로드 부근까지 진출한 고구려의 흔적.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중국의 전문가들은 고구려가 동서 6천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당시 중국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 부르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관이 주변 국가를 일부러 크게 써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축소하고 폄하하고 지워버리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도 통전은 그리고 여러 사서는 고구려를 두고 분명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서 6천리. 적어도 그 시대의 중국 입장에서 고구려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대로의 크기로요.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느껴야 할 감정이 뭘까요? 아마도 분노이면서 동시에 자부심일 것 같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것이고, 자부심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그 역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껴야 할 것은 뭘까요? 아마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서는 고구려를 명확히 동서 6천리의 대제국이라고 기록했는데 왜 한국의 주류 사학계는 고구려를 1천리 정도의 나라로 축소해서 가르쳤을까요? 왜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고구려가 한반도 일부만 차지한 나라로 표현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학문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 해석의 전쟁이에요. 누가 고구려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고구려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고구려를 스스로 축소해왔던 거예요. 중국의 사서가 기록한 6천리의 고구려는 인정하지 않고 훨씬 작은 고구려만을 역사책에 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세요. 북경까지 뻗어나간 고구려의 원정, 섬서와 산서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식, 적석총과 유물, 실크로드 부근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복식의 인물과 고구려식 산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뭘까요? 그것은 고구려가 우리가 배운 나라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50대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이 역사의 비극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축소된 고구려를 배웠고 그 이미지대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사서 한반도 밖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유물과 유적,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는 6천리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고요. 하지만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사서, 고고학적 증거, 유물과 유적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축소된 고구려를 믿을 수도 있고, 혹은 중국의 사서와 고고학적 증거가 말해주는 진실의 고구려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역사가는 증거를 따릅니다. 그리고 증거들은 명확합니다. 지도에서 고구려를 지운 건 침략자들이었고, 축소된 고구려에 익숙해진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계속 교과서 속 1000리짜리 고구려를 믿을지, 아니면 중국 사서와 고고학, 그리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증거들이 말해주는 6000리 고구려를 회복할지. 역사는 강한 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려는 자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가 맡은 세대별 국방선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